수십 년간 인류의 지도에만 존재했던 길, 북극 항로. 그러나 이 길은 단순한 항로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거대한 판빙, 눈앞을 가리는 해무, 그리고 강철 선박조차 부서뜨리는 얼음벽이 기다리는 사지. 세계 모든 해운사가 포기했고 북극의 절대 강자 러시아조차 고개를 떨군 길. 하지만 그 불가능을 깨뜨린 순간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하나의 선박이 얼음길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 깃발엔 태극 문양이 당당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빛나는 깃발이 북극의 중심을 가른 순간 세계 해운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모건이에요. 북극해를 연구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차가운 바람과 끝없는 얼음, 그리고 배. 한 척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는 위험한 바다와 함께 보낸 20년이었죠. 10년 동안은 러시아에서 살았어요. 얼음으로 뒤덮인 항구 근처에서요. 그곳의 바람은 코트를 입었어도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그 다음 5년은 노르웨이에서 보냈었죠. 북극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한순간은 평온하다가도 다음 순간엔 죽음처럼 위험해졌어요. 저는 북극 근처 바다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모든 위험 요소, 그리고 그곳에서 항해하는 것이 왜 나쁜 생각인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북극은 다른 바다와는 달라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예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속눈썹도 얼어버릴 만큼 추운 거죠. 얼음벽이 물 위로 10m까지 솟아오를 수 있어요. 마치 얼어붙은 절벽이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아요. 안개가 경고도 없이 몰려와서 세상을 회색 담요로 감쌀 수 있어요. 너무 짙어서 자신의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그리고 유빙이라는 게 있어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느린 괴물처럼 움직이죠. 배를 가두고 비스킷을 부수듯이 짓눌러버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두 눈으로 직접 봤었거든요. 그래서 6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썼었어요. 왜 어떤 회사도 북극을 정기적인 운송로로 만들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보고서였어요. 단순한 논문이 아니라 경고였죠. 운송업계 사람들은 그 보고서를 북극의 바이블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런던의 해운 거래소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옆 테이블에서 들린 이야기 때문에 커피를 뱉을 뻔했어요. 들었어? 한 남자가 말했어요. 어떤 나라가 북극 항로를 항해하려고 한다던데.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러시아야?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중국? 아니야. 그건 한국이야. 저는 얼어붙었어요. 한국? 아시아 저 먼 곳에 있는 그 나라 말이야? 휴대폰이랑 TV 만드는? 제 주변 카페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독일 해운 전문가가 고개를 흔들며 방금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어요. 3일도 못 버틸 거야. 그가 말했어요. 물론 전자제품은 잘 만들지만 북극은 완전히 다른 세계야. 노르웨이 기자가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첫 번째 얼음만 봐도 바로 돌아갈 거야. 믿어봐. 저는 웃음에 끼지 않았지만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에게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국은 조선 분야의 선두국이었어요. 하지만 배를 만드는 것과 그 배로 북극을 항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북극은 강철이나 엔진에 감동받지 않아요. 기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죠. 사람들을 시험하고 밀어붙이고 때로는 승리해요. 저는 더 크고 강한 나라들도 실패하는 걸 봤었어요. 그러니 한국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한동안은 그 일을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모건 씨, 한국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말했어요. 저희 북극 항로 프로젝트에 기술 자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거의 소리내어 웃을 뻔했어요. 제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쓴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네. 목소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북극 최고의 전문가이시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가장 회의적이신 분이기도 하죠. 저희는 진실을 말해줄 분이 필요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수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의견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은 그걸 원했어요. 그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왜 저예요? 왜 지금이죠? 목소리가 잠깐 멈춘 다음 대답했어요. 저희는 해낼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세상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호기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준 걸까요? 제가 모르는 무엇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걸까요? 마침내 저는 말했어요. 알겠어요. 가보겠어요. 일주일만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에 차갑고 회색빛 런던 하늘을 바라봤어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한국의 한 무리 사람들이 북극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이 시도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북극이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정말 길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보면서 보냈죠. 왜 이 여행에 동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작고 조용한 곳을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발을 내디딘 곳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현대적인 공항 중 하나였어요. 밝고 깨끗하고 붐볐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 운전기사가 저를 맞아주었고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철도에 타도록 도와주었어요. 기차가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나라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푸른 산들, 넓은 강들, 활기로 가득한 마을과 도시들. 이 작은 나라가 북극에 도전하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로 배를 보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2시간 반 후, 부산역에서 기차에서 내렸어요. 공기에서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모건 씨, 본사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영어는 유창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는 도시를 지나 운전했어요. 높은 건물들, 활기찬 시장들, 그리고 항구에서 반짝이는 햇빛, 그리고 물가 근처의 높은 유리 건물에 도착했어요. 한국 최대 선박 회사의 본사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3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박철호 선장이 가운데에 있었어요. 50세 정도로 날카로운 눈을 하고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어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분이었죠. 오른쪽에는 김동현 1등 항해사가 서 있었어요. 더 젊고 진지해 보였으며 모든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왼쪽에는 이상철 기관장이 있었어요. 튼튼한 손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은 어디서든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요. 우리는 악수를 했고 박 선장이 저를 큰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을 보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벽이 북극 지도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굵은 빨간 선들이 가능한 항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년간의 데이터로 표시된 기상 차트들, 해류를 보여주는 화살표들, 얼음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도표들, 그리고 계절별 온도 변화표들이 있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정보들을 훑어봤어요. 이 차트들 중 일부는 제가 20년간의 연구에서 본 것보다도 더 자세했어요. 언제부터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박 선장의 대답은 차분했어요.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수년 동안 극지 상황을 연구해왔다고요. 남극의 연구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아라온이라는 배도 있었어요.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를 위해 만들어진 배였죠. 그들의 선원들은 극지 환경에서 반복해서 훈련을 받았었어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놀랐어요. 저는 이게 대담하고 갑작스러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저에게 배를 보여주었어요. 이번 항해에 사용할 계획인 배 말이에요. 스테나 폴라리스. 항구에 정박해 있었는데 보는 순간 이게 평범한 화물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얼음의 압축력을 견딜 수 있는 이중 강철 선체? 얼음이 옆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특수 코팅? 쇠빙선 없이도 얇은 얼음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한 극지용 엔진. 이중항법 및 통신 시스템 하나가 고장나면 항상 백업이 있었어요. 강력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더 중요한 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작은 생각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그날 저녁 브리핑이 있었어요. 박 선장이 방 앞에 서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 목표는 북극 항로를 한 번에 완주하는 것입니다. 김 1등항 회사가 덧붙였어요. 폭풍, 얼음 움직임, 장비 고장 등 알려진 모든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극한의 추위와 응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 기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뭔가 고장나면 저희가 고칠 거예요. 저 밖에서는 도움을 기다릴 수 없어요. 스스로가 바로 도움이 되어야 하죠. 그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과도한 자신감도 없었고 경솔한 자랑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의지만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전에 일어났어요. 호텔 창문으로 항구가 보였는데 스테나 폴라리스가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빛이 켜져 있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승무원들이 물품을 싣고 있었어요. 오전 5시에 저는 배에 탔어요. 공기는 서늘했고 가파는 이른 아침 안개 때문에 약간 축축했어요. 승무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짧고 효율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오전 5시 30분, 박 선장의 목소리가 배의 선내방송에서 흘러나왔어요. 박철호 선장입니다. 이제 북극 항로 시험 항해를 위해 부산을 출발합니다. 출항 준비하세요. 배의 엔진이 제 발 밑에서 울렸어요. 항구가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도시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높은 건물들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걸 봤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전에도 위험한 바다를 항해해봤지만 북극은 달랐어요. 오만함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 승무원들은 차분해 보였어요. 거의 여유로워 보였죠. 그들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숙련되어 있었어요. 망설임의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제 마음의 한 부분은 여전히 그들이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제가 그들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에 나온 지 6일째 되는 날, 해가 뜨기 전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발밑에서 불안한 기울어짐이 느껴졌거든요. 선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고 밖 어딘가에서는 이미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재킷을 걸치고 선교로 향했어요. 박 선장과 김 1등항 회사가 레이더 화면 앞에 서 있었어요. 화면의 선들이 이상해 보였어요. 너무 굵고 너무 빨랐거든요. 일기예보에서는 앞으로 이틀 동안 맑을 거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아직 반쯤 잠든 상태로 말했어요. 박 선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예보가 틀렸습니다. 북쪽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파도가 15m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15m. 그건 5층 건물보다 높은 거였어요. 전에도 폭풍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건 따뜻한 바다에서의 괴물들이었어요. 북극은 더 차갑고 더 잔인했어요. 한국의 회사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박 선장, 즉시 돌아오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이 항해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어요. 박 선장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강철 같았어요. 지금 돌아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승무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계속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억지로 남게 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말하세요. 승무원들이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도 남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폭풍이 몰아닥쳤을 때 하늘은 철색깔로 변해 있었어요. 파도는 그냥 큰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우리를 짓누르려는 거대한 야수들처럼 움직였죠. 배가 위험하게 기울었고 차가운 물보라가 창문에 부딪혀서 거의 즉시 얼어붙었어요. 바람이 금속을 찢어버리려는 것처럼 그 사이로 비명을 질러댔어요. 바닥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아래 갑판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 기관장의 목소리였어요. 엔진 냉각 파이프가 갈라졌어요. 선교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그 파이프가 없으면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버릴 거였어요. 이런 폭풍 속에서 그건 표류를 의미했어요. 완전히 무력해지는 거죠. 이 기관장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굵은 밧줄을 허리에 둘렀어요. 내려가겠습니다. 이씨, 너무 추워요.
김 1등 항해사가 소리쳤어요. 얼음물에 흠뻑 젖을 거예요. 이 기관장은 그냥 웃었어요. 고향에서 더 심한 곳에서도 일해봤어요. 한국 바다가 모든 걸 준비시켜줍니다. 그는 엔진실로 내려가는 사다리 아래로 사라졌어요. 저는 중간까지 따라가서 그가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봤어요. 방은 이미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리저리 출렁이는 얼음물로 미끄러웠어요. 갈라진 파이프에서 증기가 쉬쉬 새어나왔어요. 이 기관장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렌치, 밀봉제, 클램프. 손가락이 감각이 없었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배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었고 그는 그와 함께 흔들리면서도 계속 작업했어요. 30분 후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왔어요. 그 소리가 너무 강해서 가슴으로 느껴졌어요. 이 기관장이 기름과 얼음에 뒤덮인 채로 다시 올라왔는데 숨결이 구름처럼 나오고 있었어요. 보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더 심한 것도 고쳐봤다고 했잖아요. 폭풍은 하루 반을 더 맹위를 떨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마침내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었을 때 바다는 더 잔잔해졌지만 새로운 도전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북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장애물 중 하나에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얼음 터널이었어요. 단단한 얼음으로 만들어진 복도를 상상해보세요. 800m나 뻗어 있고 벽은 물론이고 천장까지 얼어붙은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은 간단했어요. 너무 천천히 가면 터널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너무 빨리 가면 얼음에 바로 충돌하게 되죠. 어느 쪽이든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박 선장이 김 1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기라고 명령했어요. 시속 16km를 유지하세요. 김 1등 항해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말고요. 스테나 폴라리스가 터널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얼음벽이 너무 가까워서 갑판에서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얼음들이 배 옆면을 따라 긁히는 소리가 유리의 손톱을 긁는 것 같았어요. 매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승무원들은 거의 숨도 쉬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위에 얼음 천장을 계속 올려다보며 언제 무너져 내릴지 궁금했어요. 심장이 배의 엔진과 함께 뛰고 있었어요. 중간쯤 왔을 때 낮은 갈라지는 소리가 터널을 통해 울려 퍼졌어요. 얼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정하게 유지하세요. 김 1등 항해사가 소리쳤어요. 긴 5분 후 우리는 넓은 바다로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뒤에서 터널이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방금 지나온 바다로 얼음산이 떨어졌어요. 해냈어요. 그날 밤 소식이 산불처럼 퍼졌어요. CNN은 이걸 한국의 쇄빙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독일의 한해운 잡지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 항해가 모든 걸 바꾼다고 썼어요. 갑판에 서서 끝없는 하얀 지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이 북극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울 거라고 의심하며 이 여행에 왔었어요. 하지만 폭풍과 엔진 수리, 그리고 얼음 터널을 지나고 나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준비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세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이 승무원의 일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16일째 아침이 되었을 때 북극이 우리를 짓누르려는 것 같았어요. 카라의 근처에서 쇄빙선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그 배의 역할은 간단했어요. 우리 앞에 두꺼운 얼음을 깨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하지만 무선으로 소식이 들려왔어요. 쇄빙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박 선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에서 긴장감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쇄빙선 없이는 우리가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얼음에 갇힐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극에서 갇힌다는 건 종종 끝을 의미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배의 전력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난방이 약해졌어요. 배 안의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영하 5도, 영하 10도, 바깥 온도인 영하 30도로 향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얼어붙은 손에 장갑을 끼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 이 기관장과 그의 팀은 엔진실에서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한번 내려가서 봤는데 공기를 마시는 게 칼을 삼키는 것 같았어요. 젊은 승무원 중 한 명이 손가락에 동상을 입었어요. 그들은 그의 손을 감싸주고 뜨거운 음료를 주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는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있었어요. 저는 살면서 많은 승무원들과 일해봤어요. 러시아인, 노르웨이인, 캐나다인들과요. 하지만 이 한국 승무원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부산의 회사 본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박 선장, 항해를 중단하세요. 이제 너무 위험해요. 이번에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기 전에 김 1등 항해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는 그냥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김 1등 항해사가 무선에 대고 말했어요.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온 한국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기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흔들림 없고 강했어요. 지금 멈추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포기했다고. 힘들어서 돌아왔다고. 안 됩니다. 끝까지 해내야 해요. 무선이 조용해졌어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관리자들, 엔지니어들, 가족들이 그 말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마침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끝까지 해내세요. 하지만 안전하게요. 그 후방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히터가 다시 작동해서가 아니라 승무원들의 의지가 공기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카라에 접근했을 때 러시아 관제센터에서 무선을 보내왔어요. 얼음 수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6시간만 지속될 것 같아요. 박 선장이 선교를 둘러봤어요. 갑니다. 그가 말했어요. 최빙선 없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카라에가 얼어붙은 요새처럼 우리를 맞았어요. 20m 높이의 얼음 벽이 양쪽으로 솟아 있었고 희미한 북극 빛에 반짝거렸어요. 수로는 우리 배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넓었어요. 한 번 잘못 돌거나 얼음 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면 갇혀버릴 거였어요. 선체가 얼음에 긁히는 소리에 이를 악물었어요. 승무원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일했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확인했어요. 1시간, 2시간 그리고 넓은 바다가 나타났어요. 카라해를 건넜어요. 역사상 쇠빙선 없이 해낸 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북극은 아직 우리와 끝내지 않았어요. 마지막 관문은 베링해협이었어요.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좁은 통로였죠. 짙은 안개가 갑자기 몰려왔는데 거대한 커튼이 바다 위에 내려온 것 같았어요. 우리는 기어가는 속도로 느려졌어요. 그 안개 어딘가에 거대한 빙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기 전에 들을 수 있었어요. 얼음이 물속에서 움직일 때 나는 깊고 울려 퍼지는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레이더 화면이 점들로 가득했어요. 그 얼어붙는 공기 속에서도 두꺼운 코트 안에서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북극이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한 것처럼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빙산들의 윤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완벽한 길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만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 같았어요. 전속 전진. 박 선장이 명령했어요. 엔진이 울렸어요. 스테나 폴라리스가 앞으로 돌진하며 빙산들 사이를 누볐어요. 1시간도 안 되어 통과했어요.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해냈어요. 19일간의 바다에서 13,000km 항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7,000km 단축, 20만 달러 연료비 절약, 40% 탄소 배출 감소. 이 숫자들은 보고서에서 보기 좋을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숫자 이상의 의미였어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불렀던 일이 결국 가능하다는 증거였어요. 부산으로 돌아왔을 때 그 광경이 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항구에 줄지어 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깨에 앉은 아이들, 눈물을 닦는 할머니들, 10개 언어로 질문을 소리치는 기자들, 누군가 거대한 현수막을 걸어놨었어요. 환영합니다. 한국 황금항로의 영웅들. 국제해사기구는 나중에 그 북극 항로에 공식 이름을 붙였어요. 한국 황금항로라고요. CNN, BBC, NHK 기자들이 모두 한국이 어떻게 해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년간 계획했고요.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런던의 카페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이 3일 만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큰 꿈을 가진 작은 나라가 용기와 준비로 가장 위험한 바다까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요?
에드워드 모건은 자랑스러웠어요. 그걸 본 것만으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절대 잊지 못할 걸 배웠다는 거였어요. 때로는 가장 강한 배가 강철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가장 위대한 항해는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